2019년 10월 영하의 새벽, 얼어붙은 두만강 위를 두 자매가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서 동생이 얼음 위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그 순간 경비 초소의 서치라이트가 확 돌아왔습니다. 초소에 있던 북한군들이 총을 들고 강을 향해 뛰어나왔습니다. 언니 가! 빨리 가라고! 민호 데리러 가자! 수연아 안 돼! 내 손 잡아! 언니는 울면서 얼음 위를 뛰었고 등 뒤로 동생의 비명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패안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왔어. 위조 여건이요. 그녀는 왜 다시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 했을까요? 지금 그 처절한 사투가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한수진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 인민군 통신여단 소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여자가 군대에 간다고 하면 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여자가 군대를 가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대 후에 좋은 직장을 받을 수도 있고 당에 입당할 기회도 생기고요. 무엇보다 군에 가면 밥은 먹을 수 있다는 말 한마디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 성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마을이 제 고향이에요.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옷수선을 하셨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서 헌옷을 구해다가 밤새 바느질해서 고치고 장마당에 내다 파는 거예요. 어머니 손가락에는 바늘에 찔린 상처가 겹겹이 쌓여 있었고 밤새 바느질 하시느라 눈도 많이 나빠지셨어요. 여러분도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재봉틀 앞에 앉아 계시던 기억 있으시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재봉틀도 없이 맨손으로 하셨습니다. 그래도 어려서는 나름 행복했어요. 봄이면 아버지랑 성천강에서 물고기를 잡았고 가을이면 온 동네가 모여서 김장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무꼬리를 뜯어먹으며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김치 양념을 버무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대기근인데 그 여파가 2000년대까지 이어졌어요. 배급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나오던 게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결국 아예 안 나왔어요. 이웃집 할아버지가 풀죽만 드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도 몰랐습니다. 골목에서 아이가 쓰러져 있어도 놀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남한도 6.25 직후에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겪은 건 그것보다 더했습니다. 그래서 20살이 되던 해 저는 입대를 결심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우셨습니다. 수진아, 군대가 여자가 갈 때가 아니다. 내가 무슨 고생을 하려고.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탄광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으신 뒤로 아버지는 말수가 부쩍 줄어드셨거든요. 그날도 그냥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집에 남으면 온 식구가 굶어 죽을 판이었어요. 제가 군에 가면 적어도 입 하나는 더는 셈이고 군에서 받는 배급을 조금이라도 어머니한테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입대 첫날. 새벽 4시에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운동장을 달려야 했어요. 군복은 헐렁했고 군화는 발에 맞지 않아서 첫 주 만에 발뒤꿈치가 벗겨졌습니다. 세면장 수도는 꽁꽁 얼어 있어서 깨진 얼음물로 세수를 해야 했고 화장실은 칸막이도 없는 그냥 구덩이였어요. 2달이 지나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불에는 빈대가 득실거렸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에 밤마다 이를 떨었어요. 위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비누 없이 찬물로 몸을 닦았고 생리대도 따로 지급되지 않아서 헝겊을 잘라 만들었어야 했어요. 차라리 장마당에서 일하는 게 나았을걸. 혼자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텼어요. 통신병으로 배치됐거든요. 모스 부호를 배우고 무전기를 다루고 암호문을 해독하는 일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고 머리가 좋다는 이유로 뽑혔다고 했어요.
훈련은 혹독했지만 밤에 이불 속에서 손가락을 두드리며 모스 부호를 연습했습니다. 탁탁탁탁탁. 이 작은 버릇이 훗날 제 운명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저녁에 밥 한 그릇을 받아들면 그래도 눈물이 났습니다. 옥수수밥이에요. 쌀밥이 아니라 옥수수 폭탄밥. 그런데 그게 감사했어요. 집에서는 이것조차 못 먹는 날이 태반이었으니까요. 한 숟가락씩 아껴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버티면 어머니한테 조금이라도 보낼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이를 악물고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안에서 제가 보게 될 진짜 현실은 훈련소의 추위나 배고픔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후회보다 100배는 끔찍한 것들이 군복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한군 식당에 가면 벽에 식단표가 딱 붙어 있어요. 월요일 된장찌개, 화요일 김치볶음, 수요일 두부조림. 아주 그럴듯하게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 그걸 봤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여기는 반찬도 바뀌는구나. 집에서보다 낫겠다. 그런데 막상 식판을 받아들면 매일 똑같았어요. 옥수수 폭탄밥에 소금 절인 짠무. 그게 전부입니다. 월요일도 짠무, 화요일도 짠무, 수요일도 짠무. 가끔 모양이 좀 다를 때가 있었는데 네모로 썰었느냐 채로 썰었느냐 차이일 뿐 결국 같은 짠무예요. 국이라고 나오는 것도 소금물에 배추 자투리 몇 조각 띄운 게 다였습니다. 그 식단표가 왜 붙어 있는지 아세요? 상부에서 점검 나왔을 때 보여주려고 붙여놓은 거예요. 실제 식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간부 식당을 봤을 때였어요. 저는 통신병이라 가끔 간부 건물에 서류를 전달하러 갔거든요. 복도를 지나다가 간부 식당 안이 슬쩍 보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쌀밥이 있었어요. 하얀 쌀밥. 그리고 고기 반찬. 생선까지. 같은 군대, 같은 부대 안에서 이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옥수수죽에 짠물을 먹으며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있는데 바로 건너편 건물에서 간부들은 쌀밥에 고기를 먹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고기가 어디서 온 건지 아세요? 병사들한테 돌아가야 할 배급에서 빼돌린 거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동네 이장님이 마을 사람들 양식을 몰래 빼돌려서 혼자 잔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처음엔 배가 고픈 정도로 끝났어요. 그런데 석 달, 넉 달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는 동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너무 오래 굶다 보니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먹으면 토하고, 토하면 더 약해지고, 약해지면 더 못 먹고, 그 악순환에 빠지면 결국 밥조차 못 먹는 상태가 돼요. 20살, 21살짜리 젊은 아이들이 밥그릇을 들 힘조차 없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자대에 배치받을 때 같이 온 동기가 23명이었습니다. 다 같은 날 군복을 받아 입고 같은 막사에서 자고 같이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제대할 때 남은 인원을 세어보니 6, 7명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군 생활하는 동안에 그렇게 된 거예요. 대부분 영양실조였고 나머지는 전염병이었습니다. 죽은 동료의 시신은 가족한테 바로 보내지도 못했어요. 부대 뒷산에 먼저 묻어두고 한참 뒤에야 가족한테 통보하는 시기였습니다. 어떤 동료는 가족이 아예 찾으러 오지 못해서 지금도 그 산에 묻혀 있을 거예요. 군번은 기록에서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질병은 또 다른 공포였어요. 설사, 피부병, 회충. 부대 안에 안 걸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만연했는데 약이 없었습니다. 의무실이라는 게 있긴 했는데 거기 가봐야 해열제 대신 감을 먹으라고 하고 구충제는 곰팡이가 핀 채로 나눠주는 수준이었어요. 그 곰팡이 핀 약을 먹으면 배가 더 아프고 안 먹으면 회충이 뱃속에서 자라고. 어떻게 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식수도 문제였어요. 개울물을 그냥 떠다 먹었는데 컵에 따라 놓으면 지렁이가 떠다니는 물이었습니다. 그걸 가라앉히고 윗물만 마시는 거예요. 아니, 급하면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마셨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한겨울에 훈련 도중 동료 하나가 쓰러진 적이 있어요. 들것에 실려갔는데 다음날 심장마비로 사망이라는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심장마비요. 20살짜리가.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굶어서 죽은 거라는 걸. 하지만 기록에는 심장마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군대는 싸우는 군대가 아니구나. 그냥 버티는 군대구나. 굶주린 병사들, 녹슨 장비, 무너진 체계. 만약에 전쟁이 나면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총을 들 힘도 없는 병사들이 적과 싸운다. 하루 종일 훈련하면서도 점심에 주먹밥 하나 못 받는 사람들이 전투를 한다. 불가능하다는 걸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열병식 있잖아요. 군인들이 쫙줄 맞춰서 행진하고 미사일 실은 차량이 지나가고. 여러분, 그건 보여주기용이에요. 그 열병식에 서는 군인들은 따로 뽑아서 석 달 동안 쌀밥 먹여가며 살을 찌운 사람들입니다. 진짜 군대의 모습은 제가 매일 봤던 것, 옥수수죽 한 그릇에 짠무 하나 놓고 비실비실 기어다니는 병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더 끔찍한 게 군대 안에 있었습니다. 배고픔은 참을 수 있어요. 추위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입 밖에 꺼내려면 목이 막혀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니까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군에서 여자 병사로 산다는 건 배고픔이나 추위와는 차원이 다른 공포를 안고 사는 거였습니다. 부대 안에서 여성 병사들은 정치 지도원이나 지휘관들한테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어요. 밤에 불려가는 여군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훈련에 나와야 했고 아무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오히려 자기가 처벌받는 세상이었으니까요. 제 동기 중에 최영미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밝고 웃음이 많았고 노래를 정말 잘 불렀습니다. 막사에서 동료들이 힘들어할 때 영미가 노래를 부르면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모두가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영미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훈련에 안 나오고 막사에도 없고. 며칠 뒤에야 소식을 들었는데 상관한테 끌려가서 당한 거였습니다. 제가 차마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에요. 영미가 용기를 냈습니다. 상부에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보통은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영미는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영미가 처벌받았습니다. 죄목이 군 기강을 해치는 반동 행위였어요. 피해자가 반동이 된 겁니다. 영미는 조용히 다른 곳으로 보내졌고 그 뒤로 소식이 끊겼어요. 가해자인 그 상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히려 얼마 뒤에 진급까지 했어요. 저도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야간 당직을 서고 있었는데 상급자 한 명이 통신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어요. 무전기 송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통신 상황 이상 없습니다. 보고 끝. 하고 외쳤어요. 다른 부서에서 무전을 받고 무슨 상황이요? 하고 응답이 왔고 그 소리에 그 사람이 멈칫한 사이에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통신병이 아니었으면 그 무전기가 없었으면 저도 영미처럼 됐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떨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분해서요. 이 군대에서 여자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물건이구나.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문제가 생기면 버리는 물건. 2013년 저는 제대했습니다. 군복을 벗는 날 해방감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군대 밖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2014년에 아들 민호가 태어났습니다. 민호를 처음 안았을 때 저는 세상에서 이렇게 가벼운 게 이렇게 무거울 수 있구나 생각했어요. 이 아이만은 다르게 키우겠다. 이 아이에게만은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겠다. 남편은 처음에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술만 마시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소리만 질렀어요. 그 다음엔 밀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해서 번 돈이 적으면 맞았고 밥이 늦으면 맞았고 이유 없이도 맞았어요. 민호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2살짜리 아이가 보는 앞에서 엄마가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왜 안 떠나냐고. 왜 참고 사느냐고. 북한에서는 이게 부부싸움이에요.
주변에서 남편이 때리는 건 여자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말하는 사회입니다. 이혼은 집안 망신이고 이혼한 여자는 어디 가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 맞아도 참고 또 맞아도 참고 계속 참으며 사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 여성들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술에 취해 찾아왔어요. 매상이 적다고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돌이 제 이마에 맞았어요. 피가 쏟아졌습니다. 눈 위에서 흐르는 피 때문에 앞이 안 보였어요. 저는 피를 닦으며 골목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뭐가 제일 끔찍했는지. 장마당에 사람이 수십 명은 있었는데 아무도 안 말렸어요. 다들 그냥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부부싸움이니까. 그게 이 사회의 답이었어요. 골목에 쪼그리고 앉아 피를 닦는데 집에서 민호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3살짜리 아이가 겁에 질려 울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거울처럼 깨달았습니다.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죽겠다. 내가 죽든 이 아이가 망가지든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군대에서도 버텼고 남편 주먹도 참았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 민호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 그날 밤 이마에 헝겊을 감은 채 잠든 민호 옆에 누워서 저는 처음으로 탈북이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군복을 입은 여자들만이 겪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탈북을 결심하고 나서도 실행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두만강을 건너려면 안내책이라고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한테 돈을 줘야 했거든요. 저는 남편 몰래 장마당에서 번 돈을 조금씩 숨겼습니다. 신발 밑창 안에, 솜니불 속에, 마루 밑에. 맞으면서도 돈을 모았어요. 맞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여기서 나갈 수 있다. 2016년 겨울,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두만강이 꽁꽁 얼어붙는 시기를 노렸어요. 민호는 3살이었습니다. 아이를 업고 탈출하는 건 위험했지만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이 아이를 이 남자한테, 이 나라에 두고 간다. 그건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3시 안내책을 따라 강변에 도착했어요.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민호를 등에 단단히 묶고 얼어붙은 강 위에 첫 발을 내딛었어요. 영하 30도. 바람이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민호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추웠던 거예요. 3살짜리 아이가 한밤중 영하 30도에 엄마 등에 묶여 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는 한 손으로 아이 입을 막았습니다. 작은 입술이 제 손바닥 안에서 파르르 떨렸어요. 미안해, 민호야.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지금 소리를 내면 우리 둘 다 죽는다. 초소 불빛이 바로 저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기적적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발이 닿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민호는 제 등에서 울다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중국 조선족 마을에서 지낼 곳을 구했어요. 신분증이 없으니 제대로 된 일은 할 수 없었고 시골 식당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30위안. 우리 돈으로 5,000원쯤 되는 돈이에요. 세제에 손이 녹아서 피부가 벗겨졌지만 장갑 한 켤레 사는 것도 사치였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민호한테 분유를 사야 했고 방세를 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8개월을 버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공안이었어요. 중국 경찰. 누군가 밀고 한 겁니다. 탈북자가 숨어 있다고. 저는 민호를 안고 뒷문으로 뛰었어요. 골목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하지만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고 손전등 불빛이 저를 비췄습니다. 민호가 엄마 하고 울부짖었어요. 공안이 제 팔을 비틀어 수갑을 채웠고 다른 한 명이 민호를 제 품에서 떼어냈습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매달리는데 그걸 떼어놓는 그 순간이 교화소보다 남편 주먹보다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이었어요.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보이부 신문이 시작됐어요.
3일 동안 잠을 재워주지 않고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린 채 같은 질문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중국에서 누구를 만났나? 한국 사람을 접촉했나? 교회에 갔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교화소에 수감됐습니다. 여러분, 교화소가 뭐냐면요. 우리로 치면 교도소 같은 곳인데 차원이 다릅니다. 일제시대 배급이 그래도 이것보다는 나았을 거예요. 하루에 옥수수 알갱이 한 줌과 소금물. 그게 하루 식사 전부였어요. 방 하나에 20명이 넘게 들어가 앉았는데 누울 공간이 없어서 무릎을 세운 채로 잠을 잤습니다. 새벽 5시에 끌려나가서 밤 10시까지 강제 노동을 했어요. 돌을 나르고 벽돌을 쌓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밖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쓰러지면 일어날 때까지 맞았어요. 겨울에 손가락 발가락이 동상에 걸려 까맣게 변한 사람들이 수두룩했는데 약은커녕 물 한 모금 더 달라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아침에 안 깨어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면 시신을 바깥으로 끌어내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민호 생각이었어요. 아이는 보육시설로 보내졌다는 말만 듣고 어디에 있는지, 밥은 먹고 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민호가 엄마하고 부르는 꿈을 꿨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깨어나면 차갑고 어두운 교화소 바닥이었습니다. 그 꿈이 반복될 때마다 미칠 것 같았어요. 1년 반 만에 풀려났습니다. 거울을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제 모습을 몰랐는데 나와서 물에 비친 얼굴을 보니 제가 아니었어요. 몸무게 37kg. 눈만 움푹 들어간 해골 같았습니다. 민호를 찾으러 갔어요. 보육원에서 데려온 아이는 5살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저를 보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엄마 얼굴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민호야, 엄마야. 엄마가 왔어. 아이가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화소에서 나온 뒤 저는 다시 장마당에서 국수를 팔며 돈을 모았어요. 새벽 4시에 반죽하고 밤 10시까지 팔았습니다. 2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어요. 이번에는 중국에서 머무르면 안 됐습니다. 한국까지 가야 했어요. 한국에 가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걸 장마당에서 들었거든요. 사실인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잡혀서 다시 교화소에 갈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브로커를 찾는데 석 달이 걸렸어요. 여러 사람 손을 거쳐 겨우 연결이 됐습니다. 브로커가 2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첫째, 동남아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가는 방법이요. 6개월에서 1년 걸리지만 비교적 안전하오. 둘째, 위조 여권을 만들어서 중국 단둥에서 인천행 여객선을 타는 방법이요. 하루면 한국 땅을 밟소. 대신 걸리면 그 자리에서 끝이요.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하루요. 하루 만에 가겠으시오. 브로커가 경고했습니다. 걸리면 교화소가 아니라 관리소요. 거기서는 살아나오는 사람이 없소.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중국에서 숨어 사는 건 이미 한 번 실패했잖아요. 8개월 숨다가 잡혀서 교화소까지 갔습니다. 또 그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돈이 모자라면 빚을 지겠으시오. 각서를 쓰겠으시오. 한국에 가서 반드시 갚겠으시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호였어요. 6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위조 여권으로 여객선을 타는 건 발각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아이가 한마디라도 조선말을 하면 한 번이라도 엄마라고 부르면 그 순간 끝이에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아이는 데려갈 수 없소. 동무 혼자 먼저 가서 돈 벌고 나중에 아이를 빼내는 게 낫소. 여러분,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순택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다 둘 다 잡히느냐, 혼자 먼저 가서 나중에 데리러 오느냐. 민호를 친정어머니께 맡겼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못하셨어요. 바느질로 거칠어진 손으로 민호를 꼭 안으셨습니다. 마지막 날 민호한테 말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반드시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아이가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도 갈래.
나도 데려가줘. 작은 손이 옷자락을 꽉 쥐고 놓지 않았어요. 그 손을 떼어내야 했습니다. 교화소에서 맞을 때보다, 남편한테 돌 맞을 때보다, 두만강에서 아이 입을 막을 때보다 그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이 손을 하나하나 떼어내면서 저는 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어요. 반드시 데리러 온다. 반드시. 뒤돌아서는데 민호가 울면서 뛰어왔어요. 엄마, 엄마 가지 마. 어머니가 아이를 붙잡으셨고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두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벽에 기대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아서 한국에 간다. 돈을 번다. 이 아이를 데리러 온다. 무슨 일 있어도. 2019년 10월 두 번째 탈북 날짜가 잡혔습니다. 두만강이 얼기 시작하는 초겨울이었어요. 혼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 수연이가 찾아왔어요. 수연이는 저보다 3살 아래인데 저를 따라 군대도 갔다 온 아이예요. 제대 후에 장마당에서 이것저것 팔며 살고 있었는데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탈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어느 날 저녁에 찾아와서 말했어요. 언니, 나도 데려가줘. 저는 반대했습니다. 한 명이 가도 위험한데 둘이 가면 발각될 확률이 2배라고. 수연아, 너는 여기서 어머니 좀 도와드리고 민호도 봐달라고. 내가 한국에 가서 자리 잡으면 너도 빼내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수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언니, 나도 더는 못 살겠어. 여기서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같이 가다 죽을래. 제발. 그 눈을 보고 더 말릴 수가 없었어요. 수연이도 군대에서 겪을 거 다 겪은 아이였습니다. 저와 같은 통신여단은 아니었지만 여군이 겪는 일들은 부대가 달라도 다를 게 없었어요. 제대 후에도 남자들한테 시달리며 살았고 장마당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알았다. 같이 가자. 출발 전날 밤 저는 어머니와 민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는 아셨을 거예요. 딸이 어디로 가는지. 하지만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저를 꼭 안으시고 한마디만 하셨어요. 꼭 살아서 연락해라.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잠들어 있었어요.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따뜻한 이마. 이 아이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엄마가 지금 이 아이 곁을 떠나려 한다는 걸 알면 또 옷자락을 잡겠지. 그래서 깨우지 않았어요. 깨우면 갈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 방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떨려서 문턱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됐어요. 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 안내책이 왔습니다. 저와 수연이는 어둠 속을 걸었어요.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발밑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질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저번에 이 강을 건넜을 때는 민호를 업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등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등이 민호를 업고 있을 때보다 더 무거웠어요.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안내책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초소 불빛이 반대편으로 돌아간 틈을 노린 거예요. 지금이요. 뛰시오. 저는 뛰었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를 미친 듯이 달렸어요. 수연이가 바로 뒤를 따랐습니다. 얼음이 발밑에서 삐걱거렸어요. 숨을 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어요.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연이가 넘어진 거예요. 얼음 위에서 미끄러졌어요. 넘어지면서 팔로 얼음을 짚었는데 그 소리가 강 위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경비초소에서 들은 거예요. 불빛이 확 돌아왔습니다. 이쪽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함 소리가 어둠을 찢었습니다. 거기 서라. 저는 멈췄어요. 돌아섰습니다. 수연이가 얼음 위에서 일어나려고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불빛이 수연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뛰어가서 수연이 손을 잡으려 했어요. 그때 수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가. 빨리 가. 수연아 손 잡아. 가라니까. 민호 데리러 가야 하잖아. 나는 됐으니까 빨리 가. 총소리가 하늘에 울렸어요.
위협 사격이었습니다. 경비대가 쏜 거예요. 얼음 위에 타는이 부서지며 파편이 튀었습니다. 수연이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언니, 살아. 그 목소리가 얼어붙은 강 위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울면서 뛰었어요. 뒤에서 수연이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발소리, 고함소리, 그리고 비명.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이 닿았을 때 저는 눈밭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쓰러진 채로 강 건너를 봤습니다. 불빛이 아직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연이가 잡혔구나. 제 동생이 잡혀갔구나. 수연아. 미안해. 미안해. 입에서 나오는 건 그 말뿐이었습니다. 눈물이 얼어붙었어요. 울어도 소리가 안 났어요. 목이 막혀서 안내책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빨리 가야 하오. 이쪽에서도 추적 나올 수 있어.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브로커가 준비해둔 차가 길가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강 쪽을 마지막으로 한 번 봤습니다. 이미 불빛은 사라져 있었어요. 수연이가 어디로 끌려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어둠 속으로 두만강이 사라졌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렸어요. 잠든 채 이마에 키스를 받았을 민호. 얼음 위에서 언니 살아. 하고 외치던 수연이. 한 명은 두고 왔고 한 명은 잡혀갔습니다. 나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민호를 데리러 와야 합니다. 수연이를 빼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 순간 살아남아야 해요. 차는 곧장 단둥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은 캄캄한 중국 시골길이었고 가끔 지나가는 트럭 불빛만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됩니다. 단둥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국경 도시예요. 여기서 인천으로 가는 여객선이 출항합니다. 브로커가 저를 허름한 여관으로 데려갔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벽, 삐걱거리는 침대, 창문엔 금이 가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테이블 위에 뭔가를 탁 올려놓았어요. 여권 한 권이었습니다. 이게 동무 여권이요. 저는 여권을 집어들었어요. 표지는 중국 여권이었습니다. 빨간색 표지에 금색 글씨.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사진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60대 중국인 남자였어요. 대머리에 주름투성이 얼굴, 콧수염까지 기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마에 검버섯이 있고 눈 밑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어떻게 봐도 어떤 각도에서 봐도 저와 같은 사람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32살 여자예요. 이건 60대 남자 여권이잖아요. 이건 남자 여권 아니오? 브로커가 담배를 물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지금 구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요. 급하게 준비하느라 골라서 구할 형편이 아니었소. 이걸 어떻게 쓰란 말이오? 나는 여자고 이 사진은 할아버지잖소. 브로커가 손을 내저었어요. 동무 들으시오. 원래대로라면 이 여권으로는 못 감. 누가 봐도 안 맞으니까. 그런데 내가 손을 써놨소. 저는 멈칫했어요. 브로커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단둥항 여권 검사대가 4개 줄이요. 그중 1번 줄에 서는 검사원한테 내가 이미 돈을 줬소. 이야기가 다 돼 있으니 동무는 1번 줄로 가서 여권을 내밀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훑어보고 통과시켜 줄 거요. 확실하오. 돈이 들어갔으니 확실하오. 대신 절대 다른 줄로 가면 안 돼요. 1번 줄. 무조건 1번. 알아듣겠소? 확실하다.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온갖 불안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검사원이 약속을 지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갑자기 양심이 생기면, 상부 점검이 나오면, 그 검사원이 아파서 다른 사람이 교대로 들어오면, 그러면 저는 끝장이에요.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브로커의 표정이 처음으로 진지해졌어요. 공안에 넘겨지요. 위조 여권 사용, 불법 체류, 거기에 탈북자 신분까지 드러나면 동무도 아는 거 아니요. 교화소가 아니라 관리소요.
관리소는 들어가면 안 나오는 곳이요. 관리소, 정치범수용소, 교화소에서 1년 반을 살아남았지만 관리소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거기서는 사람이 사라져요. 기록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여권을 잡은 손이 멈추질 않았어요. 사진 속 60대 남자의 얼굴이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두만강은 이미 건넜고 수연이는 그 강 위에서 잡혀갔고 민호는 북한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해요.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해요.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겟이요. 그 배를 타겟이요. 여객선 출항은 그날 오후 3시였습니다. 단둥에서 인천까지 약 16시간. 내일 아침이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어요. 만약 오늘을 넘길 수 있다면. 여관에서 나올 때 브로커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들어가면 바로 1번 줄을 찾으시오. 다른데 눈 돌리지 말고 곧장 1번 줄로 가시오. 차례가 오면 여권을 내밀고 고개를 숙이시오. 눈을 마주치지 마시오. 뭔가 물으면 중국말로 짧게 대답하시오. 되도록이면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중국말은 첫 번째 탈출 때 중국에서 석 달 일하면서 조금 배웠어요. 하지만 길게 대화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물으면 짧게, 최대한 짧게. 단둥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객선 터미널 건물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 한국 관광객들, 사업가들. 짐을 끄는 사람, 전화 통화하는 사람,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 모두 평범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만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터미널 안에 들어섰습니다. 여권 검사대가 보였어요. 줄이 4개. 브로커가 말한 대로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1번 줄을 찾았어요. 줄 끝에 섰습니다. 주머니 속 여권이 천근처럼 무거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여권을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앞에 12~13명이 서 있었습니다. 줄이 천천히 줄어들었어요. 1명, 2명, 3명. 검사원이 여권을 받고 펼치고 사진을 보고 얼굴을 보고 도장을 찍고 돌려주고. 그 과정이 한 사람당 10여 초.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된다. 앞에 8명, 7명, 6명. 그때 검사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뭐지? 어디 가는 거지? 교대하는 건가? 다른 사람이 오는 건가? 검사원이 옆에 있는 직원한테 뭔가 말하더니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화장실인지 사무실인지. 줄이 멈췄어요.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만약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브로커가 돈을 준 사람이 아닌 다른 검사원이 앉으면, 이 여권은 끝장이에요. 60대 남자 사진을 보고 32살 여자를 통과시켜줄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줄을 바꿔야 하나? 아니, 다른 줄은 돈이 안 들어간 곳이니까 더 위험해. 그러면 어떡해? 그냥 터미널을 나가서 도망칠까? 도망치면 어디로 가? 중국에서 숨어 살아? 이미 한 번 잡혔잖아.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났어요. 그 2분이 이 시간처럼 길었습니다. 검사원이 돌아왔어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숨을 내쉬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앞에 5명, 4명, 3명, 2명, 1명. 제 차례가 왔습니다. 여권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검사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브로커가 말한 대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검사원이 여권을 집어들었어요. 펼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진 페이지를 펼쳤겠지. 60대 대머리 남자 사진이 보이겠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위에서 시선이 느껴졌어요. 검사원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권 사진과 제 얼굴을 대조하고 있을 거예요. 이 순간 이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저는 볼 수 없었어요. 보면 안 됐으니까요. 3초가 지났어요. 그 3초가 3년 같았습니다. 여권이 탁 하고 검사대 위에 놓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시요. 단 한마디.
여권을 집어들고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걸음이 빠르면 의심받을 것 같아서 일부러 천천히 걸었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천천히 걷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웠습니다. 탑승구를 지나 배에 올라탔어요. 객실 가장 구석 창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앉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두 손이 떨리고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에요.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몸이 반응한 거예요. 오후 3시 배가 출항했습니다. 단둥항이 점점 멀어졌어요. 부두가 작아지고 건물이 작아지고 결국 수평선에 묻혔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어요. 검은 바다. 파도가 선체를 때릴 때마다 배가 흔들렸고 그때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멀미 때문이 아니었어요.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인천에 도착하면 또 입국 심사가 있을 테니까. 단둥에서는 브로커가 손을 써놨으니까 통과할 수 있었지만 인천은 다릅니다. 한국 입국 심사는 손을 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 여권을 내밀면 어떻게 될까? 밤이 됐습니다. 객실에 불이 꺼졌어요. 주변 승객들은 하나둘 잠들었습니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칠흑 같은 바다만 보이고 가끔 멀리서 어선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여권을 꺼냈어요. 어둠 속에서 표지를 만졌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저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눈을 감았어요. 민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잠든 아이의 따뜻한 이마. 엄마, 나도 갈래. 나도 데려가줘. 그 손을 떼어내던 순간 기도했습니다. 아무에게든 무엇에게든 제발 살아서 한국에 닿게 해주십시오. 민호를 데리러 가야 합니다. 제발. 바다는 아무 대답 없이 검은 채로 출렁거렸습니다. 16시간. 그 16시간이 지나면 저는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아니면 모든 게 끝나게 됩니다. 새벽 5시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안개 속에서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인천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그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도시 전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인데도요. 고속도로 위로 차들의 불빛이 강물처럼 흐르고 건물마다 간판불이 켜져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풍경이에요. 평양도 밤이면 칠흑이거든요. 아파트에 불 한 점 안 들어오는 게 당연한 나라에서 왔는데 이 도시는 새벽 5시에도 저렇게 환하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감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배가 인천항 여객 터미널에 정박했어요. 승객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기지개를 켜는 사람, 전화하는 사람,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 모두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저만 제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주머니 속 여권을 만졌어요. 60대 남자의 여권. 단둥에서는 브로커가 뇌물을 써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대한민국이에요. 여기는 돈을 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일어섰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걸었습니다. 승객들 틈에 섞여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어요. 입국 심사대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단둥과 달랐습니다. 여기는 여권을 기계에 넣고 스캔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기계가 여권 번호를 읽고 사진을 화면에 띄우고 얼굴을 대조하는 거예요.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기계는 못 속여요. 이 여권을 기계에 넣는 순간 화면에 60대 남자 얼굴이 뜨고 직원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면 그 다음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저도 줄 끝에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관자놀이에서 맥박이 느껴질 정도로. 손바닥에 땀이 차서 여권이 미끄러웠습니다. 앞에 10명, 9명, 8명.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선택지는 2가지였습니다. 하나. 이 여권을 기계에 넣고 운에 맡긴다. 만약 걸리면 위조 여권 사용 범죄자로 체포된다. 범죄자로 잡히면 강제 추방될 수 있다. 중국으로 돌려보내지면 다시 북송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관리소다. 둘. 내가 먼저 말한다. 내가 누구인지. 앞에 7명, 6명, 5명.
생각했어요. 장마당에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탈북자를 보호해준다더라. 자진 신고하면 받아준다더라.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위조 여권 범죄자로 잡히는 것보다는 탈북자로 스스로 밝히는 게 나을 거라고. 그리고 민호. 만약 제가 범죄자가 되면 나중에 민호를 데리러 올 수 없어요.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이 아이를 데려온다? 불가능할 겁니다. 민호를 위해서라도 범죄자가 되면 안 됐어요. 앞에 4명, 3명, 2명. 심호흡을 했어요. 1번, 2번, 3번. 가슴속에서 뭔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두려움 위에 결심이 덮인 거예요. 1명. 바로 앞 사람이 여권을 돌려받고 나갔습니다. 제 차례였어요. 저는 여권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사대 직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젊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제가 여권을 안 내미니까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으시오. 직원의 손이 멈췄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온 사람이요.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여권은 위조 여권이요. 저는 탈북자요. 직원이 순간 얼었어요. 그러다가 재빨리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뭔가를 빠르게 말했어요. 경비원들이 달려왔습니다. 1명, 2명, 3명. 순식간에 저를 둘러쌌어요. 무서웠냐고요? 네. 무서웠습니다. 북한에서 평생 들어온 교육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어요. 남조선 괴뢰도당의 정보기관은 우리 공화국 인민을 잡아다 고문하고 죽인다. 어릴 때부터 수백 번 들은 말이에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이제 곧 알게 되겠지. 별도의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작은 방에 책상 하나, 의자 2개. 저는 의자에 앉아서 2 손을 무릎 위에 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방 안이 조용했고 복도에서 발소리가 오가는 게 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정보기관 사람이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웠거든요. 저는 본능적으로 의자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한수진 씨 맞으시죠? 제 이름을 불렀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투가, 그 목소리가 제가 살면서 만났던 어떤 보위부원, 어떤 교화소 감독관, 어떤 신문관과도 달랐어요. 위협이 없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안내였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관리가 하는 걸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서울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펼쳐졌어요. 차들이 쏜살같이 달리고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고 도로 위에 선이 깔끔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도로에 구멍이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도로에 구멍이 안 뚫려 있는 게 이상한 건데 여기는 전부 매끈했습니다. 국정원 조사실에 도착했어요. 저는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문이 시작되겠지. 고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호되게 다그치겠지. 교화소에서 당한 것처럼 잠을 안 재우고 무릎 꿇리고 같은 질문을 수백 번 반복하겠지. 여자 직원이 다가왔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북한에서 여자 신문관이 오면 더 모진 신문이 시작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직원이 한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혹시 옷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지금 입고 계신 옷이 많이 불편해 보여서요.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게 해드릴게요. 신발 사이즈도 알려주시면 운동화도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지? 옷을? 신발을? 잠시 뒤 그 직원이 보따리를 가져왔습니다. 운동복, 속옷, 양말, 운동화. 그리고 놀랍게도 로션, 크림, 칫솔, 치약, 수건까지 있었어요. 화장품이요. 신문실에서 화장품을 받은 겁니다.
저는 그 보따리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교화소에서는 물 한 모금도 구걸해야 했습니다. 거기서는 칫솔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가 아프면 돌로 문지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신문도 하기 전에 로션을 줘요. 고문이 올 줄 알았는데 운동화가 왔어요. 이게 대체 무슨 나라인가? 이틀 뒤에 건강검진이 잡혔어요. 병원에 가서 CT 촬영, 엑스레이, 혈액 검사, 치과 검진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북한에서 군 장교였을 때도 이런 검사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군 병원에 엑스레이 기계가 있긴 했는데 몇 년째 고장 나 있었거든요.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탈북자한테까지 CT를 찍어줘요.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폐에 흔적이 좀 있으시네요. 예전에 결핵을 앓으신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으시니까 정기적으로 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북한이었으면요? 약이 없으니 알아서 하시오.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여기 의사는 정기 검진을 받으라고 해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살 거라는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화소에서는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 취급을 받았는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웃지 못할 일도 있었어요. 저는 통신병 출신이라 모스 부호를 치는 버릇이 있거든요. 긴장하면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이 움직여요. 책상 위에서 탁탁탁 탁탁 탁탁탁 마치 타자를 치듯이요. 조사관이 갑자기 물었어요. 지금 손으로 뭘 하고 계신 건가요? 저도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 또 이러고 있었구나. 긴장하니까 무의식적으로 모스 부호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통신병 시절 버릇이요. 무전 타자 치는 습관이 남아서 긴장하면 저도 모르게 이러오. 조사관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혹시 군에서 통신 쪽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제 북한군 경력이 본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관들이 위성 지도를 꺼내 보여줬어요. 커다란 화면에 북한 지도가 떴는데 제가 복무했던 부대 위치가 거기 정확하게 찍혀 있었어요. 부대 건물 배치, 통신 시설 위치, 주변 지형까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만이 이미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있구나. 여기가 제가 복무했던 부대요. 통신중대가 이쪽에 있었소. 저는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어요.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고문 대신 화장품을 주고 신문 대신 건강검진을 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밤 조사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깨끗한 이불, 따뜻한 방, 배부른 저녁.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민호야. 엄마가 해냈어. 한국에 왔어. 이제 돈을 벌 거야. 그리고 반드시 너를 데리러 갈 거야. 눈을 감으니까 민호 얼굴이, 수연이 얼굴이, 어머니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반드시 다시 만나자. 하나원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 시설이에요. 3개월 동안 은행 이용법, 대중교통 타는 법, 인터넷 사용법 같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다 외국어처럼 느껴졌어요. 카드라는 걸로 돈을 낸다는 게 이해가 안 됐고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 버튼을 누른다는 걸 몰라서 종점까지 간 적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원에서 제 인생을 진짜 바꿔놓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마음 가꾸기라는 심리 상담 시간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울면 안 됐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끝장이에요. 교화소에서도 군대에서도 남편한테 맞을 때도 두만강을 건널 때도 민호 손을 떼어낼 때도 저는 울지 않았어요. 아니, 울 수가 없었어요. 울면 죽는다는 걸 몸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 여기서는 울어도 됩니다. 힘들었던 거 다 말해도 됩니다. 아무도 수진 씨를 벌주지 않아요. 그 말에 둑이 무너졌어요. 교화소에서 얼어붙은 바닥에 무릎 꿇고 있던 밤들. 두만강 얼음 위에서 민호 입을 틀어막았던 손. 수연이가 언니 살아. 하고 외치던 목소리. 남편이 던진 돌에 이마가 찢어져 피를 닦으며 도망치던 골목. 민호가 옷자락을 잡고 엄마 나도 갈래 하며 울던 얼굴. 그 손을 떼어내던 순간. 32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소리를 내서 울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껏 울었습니다. 1시간을 울었는지 2시간을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계셨어요. 다 울 때까지. 한참을 울고 나니까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어요. 아, 이게 치료구나. 마음이 치료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북한에서는 마음이 아프다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몸이 아파도 약이 없는데 마음이 아프다고 누가 신경을 쓰겠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마음도 치료해 주는 거예요. 하나원을 나온 뒤 서울 외곽의 임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처음 그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를 잊지 못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이 있고 방이 있고 부엌이 있고 화장실이 있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저한테는 궁전 같았습니다. 보일러를 켰어요. 바닥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손바닥을 대고 한참을 만졌어요. 버튼 하나로 바닥이 따뜻해진다. 북한에서는 연탄을 구하려고 장마당을 서너 번 돌아야 했고 그래도 못 구하면 나무를 해다가 떼야 했는데 여기서는 버튼 하나예요. 수돗물을 틀었더니 뜨거운 물이 나왔어요. 뜨거운 물이요. 수도꼭지를 돌리기만 하면 펑펑 나오는 뜨거운 물. 북한에서 뜨거운 물로 세수하려면 장작을 패서 물을 끓여야 했어요. 여기서는 그냥 나옵니다. 저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엘리베이터도 충격이었어요. 버튼을 누르면 상자가 와서 저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처음 탔을 때 문이 닫히니까 무서웠어요. 혹시 갇히면 어떡하지? 하지만 몇 초 만에 원하는 층에 도착했고 문이 열렸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매일 이걸 타면서 아무 감흥이 없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30분 동안 안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과자, 음료수, 도시락, 라면, 빵, 우유. 이게 다 살 수 있는 건가? 돈만 내면 아무거나 사서 먹을 수 있다. 밤 12시에도 문이 열려 있다. 북한에서는 쌀 1kg을 사려고 장마당을 서너 바퀴 돌아야 했는데 여기서는 새벽 3시에도 삼각김밥을 살 수 있었어요. 마트에 갔을 때가 제일 충격이었습니다. 고기 코너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명절에도 못 먹던 고기가 여기서는 매일 진열돼 있었습니다. 저는 고기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민호가 떠올랐거든요. 엄마, 거기 가면 고기도 먹어? 두만강 건너기 전에 아이가 했던 말. 8살짜리의 가장 큰 소원이 고기를 먹는 거였는데 여기는 고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민호야, 여기 오면 매일 고기 먹을 수 있어. 엄마가 반드시 데려올게. 거리에서 사람들이 뉴스를 보며 대통령을 비판하는 걸 들었어요. 처음에는 경악했습니다. 저 사람들 안 잡혀가? 그런데 아무도 잡혀가지 않았어요. 텔레비전에서 정치인을 풍자하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사람들이 웃으며 보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이러면 공개 처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유예요.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말투가 달라서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때도 있었어요. 직장에서 컴퓨터를 못 다뤄서 혼나기도 했고요. 청소 일, 식당 서빙, 편의점 알바.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민호 사진을 봤어요. 출발 전에 몰래 찍어둔 사진 한 장. 해상도가 엉망인 흐린 사진인데 그게 제 보물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러 가려면 돈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버켓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세상이 뒤집혔어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북중 국경이 완전 봉쇄됐어요. 개미 한 마리도 못 나온다고 했습니다. 브로커한테 연락했더니 지금은 불가능하오. 언제 풀릴지 아무도 모르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가 탈북한 게 2019년 10월이었어요. 코로나가 시작된 게 2020년 1월. 석 달 차이입니다. 석 달만 늦었어도 저는 영영 못 나왔을 거예요. 그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석 달만 더 일찍 준비했으면 민호까지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았을까? 아이를 두고 온 게 아니라 같이 왔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매일 밤 저를 잡아먹었어요. 동생 수연이 소식도 끊겼습니다. 두만강에서 잡혀간 뒤 일절 연락이 없어요. 살아있는지 교화소에 있는지 관리소로 보내졌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여러분 중에 6.25 때 헤어진 가족이 계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70년이 넘도록 만나지 못하고 이제는 살아계신지조차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뼛속까지 알아요. 분단의 아픔이라는 게 교과서에 나오는 4글자가 아닙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가슴을 쥐어뜯는 통증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혹시 오늘은 소식이 있을까 하고 전화기를 보는 거예요.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습니다. 민호는 지금 북한에서 12살이 됐을 거예요. 올해 인민학교 5학년. 어머니가 돌봐주고 계실 텐데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민호가 밥은 먹고 있을까? 학교에서 놀림당하지는 않을까? 탈북자 자식이라고. 엄마가 도망갔다고. 그 생각을 하면 숨이 막혀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민호한테 한 약속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반드시 데리러 올게. 그 약속을 아직 못 지켰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풀리면 국경이 열리면 그 순간 저는 움직일 겁니다. 브로커든 뭐든 다시 찾을 거예요. 돈은 모아두고 있습니다. 언제든 갈 수 있게.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것.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것.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것. 밤에 문 두드리는 소리에 겁먹지 않아도 되는 것. 아이한테 고기를 사줄 수 있는 것. 너무 당연해서 소중한 줄 모르는 것들. 그게 자유예요. 저는 그 자유를 얻기 위해 2번 강을 건넜고 교화소에 갇혔고 돌에 맞아 피를 흘렸고 60대 남자 여권을 들었고 아이를 두고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건 자유예요. 그리고 가장 아픈 건 그 자유를 혼자만 갖고 있는 거예요. 민호야, 수연아, 어머니. 기다려주세요. 통일이 되든 국경이 열리든 어떤 방법이든 저는 반드시 여러분한테 돌아갈 겁니다. 그 약속은 죽어도 지킬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